여수는 항구였다. 철썩철썩 파도치는 꽃피는 항구. 안개 속에 기적소리 햇님을 싣고. 네, 서혁신, 김효민 씨의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자, 여수 사람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노래였죠. 여수 블루스 함께 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말문이 닫힌 이 폐허의 도시에서 정말 마음껏 부를 수 없어 어시장 뒷골목에서 그런 떠돌던 노래였습니다. 네.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여순 사건. 하지만 여전히 처참하고 슬픈 기억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도 살벌하고 엄혹해서 어떤 말로도 내색을 하지 못하고 단지 노래만이 세상을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시절의 그 선율을 다시 한번 들춰볼까 합니다. 여수 MBC 창사 48주년 특집 여순 사건 70주기 그 아픔과 선율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1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손님 모셨는데요. 바로 여순 사건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죠. 주철희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박사님도 함께 여수 블루스 들으셨죠? 예. 여순 사건에 사연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여수 블루스는 여수의 이제 토벌군이 여수를 진압한 이후 여수의 참상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노래를 당시 여수 경찰이었던 강서구가 작사 작곡했다라는 겁니다. 경찰이요? 예.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우리는 경찰을 전부 다 지방자익이나 반란군이 학살했다고 했지만 그렇죠. 이 강서구는 당시 토벌군들의 그 참혹한 토벌 작전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여수 사람들의 가슴으로 전해지면서 뒷골목에서 불려졌고요. 네. 이 노래의 핵심은 이제 여수는 항구였습니다. 이 항구라는 도시에 마도로스라는 작중 화자를 등장시켜서 네. 불바다된 여수의 잿더미 된 상황을 표현한 곡이죠. 처참했던 여수의 상황을 좀 담은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70년 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순 항쟁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주 4.3 문제입니다. 예.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되면서 네. 제주에서는 이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제주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이 무장 봉기는 여전히 진행되면서 네. 이승만 정부는 큰 골칫거리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제주도에 제주경비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 제주경비사령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제주도는 경찰 중심의 치안 문제로서의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10월부터는 치안이 아니라 군이 주도한 초토화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초토화 작전의 일환으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제14연대 1개 대대를 네. 제주도로 출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14연대 병사들은 이 제주도 출동하라는 명령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과 부합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즉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맞지 않다. 왜? 제주의 제주도민들을 모두 학살해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군대에게 자국민을 학살해라는 명령을 14연대 군인들은 거부하고 봉기하게 되었고 여기에 이제 전남 동부 지역으로 중심으로 한 민중들이 호응하고 지지하면서 확산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토벌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는 것이 여순 항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차차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순 사건에 대한 명칭이 일단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순 항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혹자는 여순 반란 사건 아니면 14연대 반란 사건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명칭으로 참 불리고 있는데 사실 역사라는 것이 명칭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좀 절반 이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명칭에 대한 정리가 조금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칭은 그 사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네. 그러면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사건이라고 붙여진 역사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순을 갖다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순 사건은 역사로서의 정당하지 않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순이 발발했을 때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국군 제14연대 반란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반란 사건이요. 예. 국군 14연대 반란 사건.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국군이라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역민들에게 호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붙여진 명칭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계속적으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불려오다가 우리 지역민들이 여수와 순천 사람이 그럼 반란자냐? 그쵸. 이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 예. 명칭이 잘못되었다라고 정부에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부터 1995년에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것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는 여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995년부터 여순 사건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자들은 네. 어떤 사람들은 여수 군난이라는 명칭도 쓰고 어떤 사람은 여순 병난이라는 말도 쓰고 어떤 사람은 여순 봉기라고도 쓰고 저 같은 경우는 여순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란으로 규정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 여순 항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를 검토해서 보니까 성격이 항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순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재는 어쨌든 여순 사건이 일반적인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여순 사건으로 이제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일단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14연대가 그 당시에 그 제주 파병을 거부했던 배경은 어떤 게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제 14연대 병사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하나 남깁니다. 네. 이것이 애국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입니다. 예. 이 애국인민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에 보면 국군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국군의 사명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국군의 사명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제주도를 출동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의 군대에게 자국민을 학살해라는 명령은 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키지는 못할 망정이요. 그렇죠. 예. 자국민을 어떻게 자국의 군대가 학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국민을 학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출동을 거부하면서 봉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정부가 주도한 여순 사건 진압 작전에 계엄령이 처음 내려졌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 계엄법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당시 계엄법은 1949년 11월에 제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948년 당시에는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여순이 발발하고 나서 21일 날 반군 토벌 전투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토벌군이 진압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10월 22일 날 제5여단 김백일 중령이 여수와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우리 계엄령을 일개 지휘관이 가능한가요? 내렸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중령이라는 직책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걸로 일단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제5여단장이었던 김백일 중령이 이 계엄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계엄령은 대통령이 내려야 그렇죠. 되고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일개 지휘관이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김백일은 일제 강점기에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간도 특설대 출신입니다. 일제는 이 만주에서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그 만주 지역의 지휘관들에게 그 지역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졌습니다. 그 일제 강점기의 권한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출범했음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10월 22일 날 여수 순천에 최초로 계엄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사실 뭐 이제 그러고 보면 여순 사건 여러 가지로 참 가슴 아픈 기록들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계엄령 이후에 있었던 6해공 3군 합동 작전도 국내 최초로 이루어진 작전이라고 알고 있고요. 뭐 또 국가보안법 여순 사건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수가 순천이 10월 23일 날 탈환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10월 24일부터 여수의 진격 작전을 토벌군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1차 진격 작전을 이 토벌군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군, 해군, 당시 육군 항공대, 이 육군 항공대가 훗날 공군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6해공 3군의 합동 작전을 네. 10월 27일 날 전개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여수가 토벌군에 의해서 점령되는데 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6해 공군이 합동 작전을 전개하면서 여수를 초토화 작전을 벌이면서 여수 시내가 불바다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순항쟁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여순항쟁 발발 이후에 1948년 12월 1일 날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군사훈련을 시키는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면서 이승만 정권을 영구집권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여순항쟁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듣기만 해도 참 처참한 현실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순 사건은 뭐 여수와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지역 곳곳에 피해가 참 컸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순 사건에 대한 우리가 피해나 여파 굉장히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여순 사건, 여순 항쟁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여수와 순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이제 여수와 순천 정도에 머무른 사건, 그리고 그 정도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여순 항쟁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전남 지역의 22개 지역에 전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와. 그리고 전라북도의 남원이라든가 임실, 순창, 전라북도의 남쪽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남해, 하동, 함양 이쪽, 즉 서쪽 지역의 경상도, 네. 서부권 지역에 피해가 있어서 전체에 37개 지역에 피해가 있었던 아주 광범위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굉장히 큰데요. 또 들어보니까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끌려 나와서 손가락으로 가리킴을 당하면 이제 죽임을 당해야 했던 정말 처참한 시대라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여순 사건의 희생자 규모 추산하는 데만 해도 기록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피해 지역이 37곳이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피해 지역 37곳을 단 한 차례도 전수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피해 규모를 말하신 분들은 대충적으로 추정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네. 이제 제가 공부해 보면은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여순이 발발하고 1주년이 되는 1949년 10월에 전라남도 당국에서 전라남도의 피해를 발표를 합니다. 네. 여순이 발발하고 1년 만에 피해 조사 발표 내용을 보면 11,131명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했는데 이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군법회의가 있습니다. 이 군법회의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순으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으신 분들이 대구나 대전이나 광주나 공주 등 형무소에서 수감 중에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모두 이들이 처형이 됩니다. 이 숫자가 4,000에서 5,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저런 기록들로 가지고 따져보면은 최소한 여순항쟁의 피해자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 큰 숫자입니다. 예. 참 그걸 저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보니까 제주 4.3 희생자들의 규모를 볼 때요. 여순 사건도 단순히 그 시간, 그 기간만 두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순이 1948년 10월 19일 날 발발하고 네. 순천이 27일 날 이제 탈환되고 여수가 최종적으로 10월 27일 날. 네. 그래서 여순을 9일간의 기록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9일, 10월 27일 이후에 네. 훨씬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지리산이라든가 백운산, 큰 산 아래 살았던 분들은 6.25 전쟁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의 피해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순의 피해를 규정할 때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이 피해 기간을 언제까지 산정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주가 지금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피해 기간이 언제냐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의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제주도는 1954년 9월 21일까지를 피해 기간으로 산정했냐면 제주 4.3이 발발하면서 전부 한라산으로 입산해서 유격 활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 여순도 전부 지리산이나 백운산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이 빨치산 활동이 언제 지리산에서 종료되었는가?
이 시점을 따져야 됩니다. 네. 이 시점이 바로 1955년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순도 제주 4.3을 준용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피해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네요. 예. 사실 뭐 다른 의미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도 될 만한 좀 아픈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뭐 희생자 가족들은 뭐 여전히 참 많습니다. 뭐 희생된 가족들의 실추된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힘겨운 싸움들을 좀 지금까지도 이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박사님께서는 쭉 지켜봐 오신 분들 희생자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사연 같은 것들 뭐 좀 소개하는 기억에 남는 사연들이 좀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어떤 유가족의 희생이 유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이제 모든 유족들이 크나큰 아픔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린다면 올해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 근데 이 때앞에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유가족이 계십니다. 네. 여수는 제주 4.3으로부터 발발되었고 제주 4.3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제주 4.3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2차례 사과를 했고 그렇죠. 맞아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사과를 하셨습니다. 왜 사과를 하지 않냐? 그래서 이 유족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3살 때 아버지가 철도국, 순천 철도국에 근무하셨는데 국군에 의해서 학살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네. 보니까 시아버지가 여수군청 공무원이었는데 네. 또 국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아이고. 군법에 의해 해부되고 대구 형무소로 갔다가 대구 형무소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아유. 그러면 대다수 지금 현재 살아계신 유가족들은 그들의 부모의 얼굴도 기억 못 하시는 그렇네요. 분들이 그렇죠. 대다수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지역사회가 보듬어 줘야 되고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70년이 지났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가 70주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 안에서조차 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의 역할이라는 게 역시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지금 현재. 네. 이제 이 여순을 이야기하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명예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 특히 정치권이나 지방정부, 특히 올해 여수시에서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 사업회라는 걸 띄워 올렸는데 네. 여기에서 이 유가족들에게 화해와 상생회라고 그럽니다. 근데 화해와 상생은 치유가 있지 않고는 될 수 그럼요. 없는 문제입니다. 사과가 없이는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유가족들에게 화해해라 상생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시는 지금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화해와 상생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뭐 화합보다는 그 안의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의 경우만 봐도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감정을 털어내고 화합을 도모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또 이해가 또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야기했을 때 여순 사건이 만들어낸 최초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최초의 계엄령도 있었고요. 예. 최초의 국가보안법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영화가 있었는데 예. 성벽을 뚫고라는 영화가 여순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영화라고 들었어요. 여순 사건과 관련된 최초 영화는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성벽을 뚫고는 1949년 9월에 제작해서 10월에 상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한영모가 감독을 했고 당시 우리나라의 최고 배우라고 하는 이집길이라든가 황해 등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영화를 광주에 주둔했던 제5사단에서 제작을 합니다. 군에서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군에서 제작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투영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성벽을 뚫고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영화가 1952년에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 출품하는 영화로 선정이 됩니다. 네. 이게 군에서 제작한 영화가 칸에 진출하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국제 영화제의 그렇네요. 출품작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참 재밌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출품을 하려고 봤는데 국외 영화들과 비교하니까 네. 이 좀 차이가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게 완성도가 됩니다. 약간,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52년에 출품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최초로 칸느 영화제, 국제 영화제 출품작으로 선정된 영화가 바로 여순항쟁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최초의 예.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자, 혹시 저희가 이 영화를 지금 볼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영화의 필름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 근데 안타깝게 이 필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이 영화는 여순항쟁과 관련된 여러 영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대충 줄거리를 네. 알 수는 있죠. 그렇군요. 한번 찾아서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혹시 뭐 다른 영화나 연극들이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 최초의 방공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방공 영화가 바로 1948년 11월 여순이 발발하고 한 달 뒤에 그렇네요. 국방부와 내무부가 제작을 합니다. 음. 이 영화의 제목이 바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전국에서 무료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들에게 여순이 반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투영시켜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외에도 이제 나라를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고요. 네. 지리산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지리산 작전이라는 영화는 이제 여순 항쟁의 주모자가 김지혜입니다. 이 김지혜 처도 지리산에 가서 같이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49년 4월에 이 김지혜 처 조경순이가 체포되게 됩니다. 네. 이 조경순을 이제 방공 강연회에 막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선무공작으로 활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만든 영화가 지리산 작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향이라든가 네. 국군의 혼, 그다음에 지리산의 봄 소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나 연극의 특징은 반공주의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다라는 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제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예. 뭐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궁금하신 분들은 또 검색을 통해서도 또 더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엄혹하고도 이런 무거운 역사가 문화를 통해서야만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것, 또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 참 저희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여순 사건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최초라는 기록, 대한민국 최초의 금지곡 여수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수 MBC 창사 48주년 특집 여순사건 70주기 그 아픔과 선율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혁신, 김효민 씨가 부른 여수야와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우리 선율에 뭔가 파페라가 더해지니까 또 뭔가 다른 느낌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요. 박사님, 이 여수야화는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초의 금지곡이 됐을까요? 이제 이 여수야화, 우리가 보통 야화 그러면 예전에 야화라는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밤에 피는 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야화는 밤야자의 말화자입니다. 이게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이게 은밀한 이야기, 네. 이게 함부로 세상에 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야화는 1949년 7월에 네. 이제 아시아 레코드에 취입하게 되는데 이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 김초양이고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이봉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당대의 최고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남인수가 노래를 부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노래를 작사했던 이봉룡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네. 이난영의 친오빠입니다. 그리고 이 이봉룡은 목포는 항구라는 그 노래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이 노래가 이제 레코드에 취입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 노래의 가사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금지곡을 시킵니다. 가사에 있어 불순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심의 악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민심의 악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1949년 9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이 노래를 금지시킵니다. 모호하네요, 조금. 그렇죠. 예, 조금 모호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의 아픔을 노래했지 어떤 선동한 노래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들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민심의 악 영향을 초래한다고 해서 금지시켜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대목만 봐도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수야화와 같이 취입된 해 같은 내 마음이라는 이런 노래도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전해 주시죠. 이 여수야화가 취입됐을 때 5곡의 노래가 같이 취입됩니다. 네. 근데 이 5곡의 노래는 당시 시대 정신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 같은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 해 같은 내 마음은 1987년에 조용필이 사나이 결심이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89년에 이미자가 네. 똑같이 사나이 결심이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사나이 결심이라는 노래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노랫말을 들어보시면 이 사나이의 굳은 비장한 결심이 드러납니다. 예전부터 들어왔던 노래에 이런 숨겨진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분위기가 이렇게 삼엄해질수록 더 끈질기게 입에서 입으로 노래가 전해진 걸 보면 뭐 진실은 힘은 약한 대신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뭐 감춘다고 감출 수도 없고요. 뭐 외면한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걸 또 증명하는 것이 여수야화 들어보셨지만요. 뭐 해 같은 내 마음 이런 민초들의 목소리 바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박사님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금지곡이 있습니다. 산동애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산동해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례 가면 산수유라고 유명한 마을이 있죠. 그렇죠. 구례 산동면. 네, 산동면. 이 산동면의 19살 처자 백순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순내는 위로 오빠가 3분이 계셨는데 네. 큰 오빠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을 가서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오빠가 10월 말쯤에 이제 여순항쟁의 민간인 협력자로 색출되면서 처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오빠마저 또 협력자로 색출되어서 처형되기에 이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셋째 오빠까지 죽게 되면 우리 집에 대가 끊긴다. 그렇죠. 대가 끊길 걱정을 했겠어요.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19살 처자 백순내는 셋째 오빠를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9살짜리 처자가요. 예. 그래서 여순항쟁에서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대살이 많습니다.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 근데 이제 이 노래가 바로 이 19살 처자 백순내가 네. 처형장에 끌려가면서 불려졌다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그러지는 않고요. 네. 이런 사연들이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당시 전북 경찰에서 활동했던 정성수가 이 구례군 산동면에 토벌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순내의 슬픈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수가 이제
이 경찰을 나와서 민간인 신분 시절에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61년에 정성수가 노래를 작사하고 김부애가 작곡을 해서 지화자랑 가수가 노래를 만들면서 정식적으로 공식 음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또 노래를 들어보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에 너무 이거 사람들의 애간장을 끌으면서 그렇죠. 박정희 정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또한 금지곡 시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노래가 만들어지고 얼마 안 있어 바로 금지곡이 된 거네요. 그렇죠. 참 19살 이 백순례의 구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곡 산동해 갑니다. 산 오락회 무대로 저희 함께 청해 보겠습니다. 잘 있거라 산둥아 너를 두고 나는 간다 19 봉우리 피워보지 못하고 가마귀 우는 고래 병든 다리 절며 달비머리 풀어안고 원한에 넋이되어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살기 좋은 산동마을 인심도 좋아 19 꽃봉오리 피워보진 못하고 가마귀 우는 고래 나는 약한다 누구단 화엄사 종소리야 너만은 영원토록 불어다오 잘 있거라 산둥아 산을 안고 나는 간다 산수유꽃잎마다 서른정을 맺어 놓고 배우리 찬바람에 부모 효성 다 못하고 갈 길마다 눈물 지며 꽃처럼 떨어져서 노고단 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쓰러졌네. 여수 MBC 창사 48주년 특집 여순사건 70주기 그 아픔과 선율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자, 앞서 산오락회 무대로 산동해가 함께했습니다. 산오락회는요 청주와 제주에서 활동하는 팀이죠. 네, 맞습니다. 일제시대부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그 기간에 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노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동학농민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부터 내려오던 참 민초들의 노래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또 노래들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체록하고 수집해서 2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음악이 또 우리의 역사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때론 100마디 말보다 그 시대의 노래가 주는 힘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박사님 보니까 이제 여순 사건과 관련된 노래 중에는요. 일제 강점기에 불렀던 울밑에선 봉선화 이 곡도 함께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여순 사건 당시에도 불렀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울밑에선 봉선화는 이제 당시 우익으로 활동했던 대한노총 지부장이었던 김창업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예. 이 김창업은 이제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고요. 네. 해방되자 이제 여수에 돌아와서 우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순이 발발하게 됩니다. 여순이 발발하고 10월 23일 날 우익 인사 10명이 처형되게 이르게 됩니다. 이 우익 인사 10명 중에 바로 이 김창업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업은 처형 직전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노래 공부였다.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죽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처형 직전에 울밑에선 봉선화를 처연하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산타루치아라는 가곡입니다. 그래서 이 김창업이 바로 울밑에선 봉선화를 불렀고요. 네. 또 순천에서 당시 순천 사범학교 오경심이라는 당대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성악가가 처형 직전에 울밑에선 봉선화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오경심은 처형된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형 직전에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과의 떨어진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이런 분위기들은 뭐 노래로만 그친 건 또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영랑 시인 참 유명하죠. 김영랑 시인도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2편의 시를 남긴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께서 이 김영랑 시인의 2편의 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김영랑 시인은 이제 우리가 순수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김영랑은 1948년 11월에 정부가 주도하는 문인조사반이란 일원으로 여수 순천을 답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답사를 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가서 시를 남깁니다. 예. 한 편의 시가 새벽의 처형장입니다. 이 새벽의 처형장은 여수의 상황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리고 절망이란 시를 남깁니다. 네. 이 절망은 순천의 상황을 표현한 시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랑이 여수와 순천을 답사했을 시기는 네. 1948년 11월입니다. 이때는 이미 군과 경찰에 의해서 여수와 순천, 광양, 불에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네. 근데 이 학살을 전부 다 지방 자익이나 반란군이 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신불, 무녀도를 쓴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네. 이 소설가가 여순 최초로 소설을 한 편 남깁니다. 그 소설이 형제라는 소설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시나 음악 같은 문학 작품들은 이승만 정부를 옹호하려 그러면서 여순을 반란, 악마, 빨갱이로 몰아가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왜곡하는 문학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여순이 결정적으로 왜곡되게 되는 데는 앞서 설명드렸던 영화와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한 가지 일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문학 작품을 접할 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뭐 사실이나 이해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애석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제주 4.3의 경우는요,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앞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부터 이제 수차례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 아직 갈 길이 참 멉니다. 아직도 뭐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꼭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법을 추진한 이유는 법률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피해 조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들은 전부 다 개별적인 조사하고 개별적인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여순의 피해가 얼마 정도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순의 성격을 진상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이제 제주 4.3이 대통령께서 사과했던 이유는 바로 제주에 특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즉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에 족쇄로 채워졌던 빨갱이라는 그 족쇄를
국가의 사과를 통해서 풀고 싶어서 이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을 또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것을 크게 보면 과거사법입니다. 네. 이 과거사법은 두 가지의 지금 논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즉 개별적인 특별법을 지역사회는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라는 포괄적인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 포괄적인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서 그 속에서 여순 사건도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난 정부에 있었던 진실화해위원회처럼 그냥 피해자의 조사 정도만 머물 뿐이지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진상 규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여순 사건 특별법이 개별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네. 이 개별법을 통해서 여순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배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제주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여순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 가장 좀 서둘러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꼽으십니까?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네.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여순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이와 마찬가지로 여순항쟁이 무엇인가라는 우리 지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여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여순을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념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순항쟁은 역사입니다. 네. 역사로서로 제대로 진상 규명하는 문제,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념적으로 왜곡시키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서로 화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이념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는 또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19일이죠. 여순 사건 70주년 기념일을 목표로 준비하는 일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여순 항쟁 70주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한다면요. 네. 첫 번째가 최초로 이제 여순 항쟁 기록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순이 어떻게 발발했고 어떤 과정까지 왔는가를 네. 이제 기록으로서 당시 사료를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록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신기동에 있는 노마드 갤러리에서 이 여순항쟁 기록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토크쇼를 진행해서 이 여순항쟁에 대한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네. 기회를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순항쟁 최초의 창작 오페라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창작 오페라요. 예. 제목은 1948년 침묵. 우리는 1948년에 있었던 것을 70년 동안 침묵해 왔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거죠. 네. 이 내용을 담은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오페라는 10월 20일, 10월 21일 이틀간에 걸쳐 여수 애울마리에서 네. 상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아마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수 MBC도 지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드리고 싶으신 말씀도 박사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순항쟁은 정확히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로서 여순항쟁을 제대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런 말 자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이 엄청난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한번 되새겨보는,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시간으로는 정말 다 담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우리가 당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노래와 문학 속에서만 담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또 그 슬픈 선율로 또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여순 사건이 담긴 노래와 선율 그리고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당시의 문화예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참담하고도 마음이 더 아픈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자, 70년 세월이 무색한 만큼 그만큼 생생했고 그것이 바로 또 진실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진실이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게 우리가 그 역할과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 함께한 여수 MBC 창사 48주년 특집 여순 사건 70주기 그 아픔과 선율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노래 부용산 함께하시면서 저희는 또 인사드릴까 하는데요. 네. 오늘 또 주철희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솔밭 사이로 회우